왕좌를 버린 자, 제한대군 이영의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보냅니다. 하지만 왕좌가 손안에 있을 때 조용히 내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1466년 조선 왕조 수강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관료들은 불길한 징조라고 말했지만 역사는 보여줍니다. 그것은 권력 대신 평화를 택할 사람의 침묵이었다는 것을요. 그의 이름은 제한대군. 예종의 아들입니다. 그는 왕이 될 수 있었지만 대신 바보처럼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 어리석음 속에 가장 큰 지혜가 숨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왕좌를 버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요. 1466년 10월 28일 궁궐 깊숙한 곳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고요함만이 방을 채웠습니다. 산파들은 당황했고 궁녀들은 얼어붙었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고 있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이미 울음이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궁궐의 오래된 법도에 따르면 아이가 울지 않는 것은 큰 불길함이었습니다. 생명력이 약하다는 증거이자 하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신호였습니다. 정희왕후 할머니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조선 왕실의 가장 강력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조의 왕비이자 어린 손자들의 보호자였죠. 그녀는 아이를 안아들고 부드럽게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손길로 등을 쓰다듬고 나지막이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그제야 작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약하고 떨리는 소리였지만 분명한 생명의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궁궐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평범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첫 울음조차 스스로 내지 못한 왕자. 그의 운명은 이미 그날 결정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아버지 예종은 막 왕위에 올랐습니다. 형 세조의 뒤를 이어 조선의 8대 임금이 된 것입니다. 세조는 강력한 왕이었지만 논란도 많았습니다. 조카인 단종에게서 왕위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신하들이 죽었고 왕실은 피로 얼룩졌습니다. 예종은 그런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어린 제한대군에게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고 언젠가는 왕위 계승 후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 그는 보호받고 교육받으며 자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예종은 왕위에 오른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1468년 11월 제한대군이 겨우 2살 때였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병으로 승하했다고 되어 있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건강했던 젊은 왕이 불과 14개월 만에 무너진 것입니다. 궁궐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독살설, 암살설, 온갖 음모론이 속삭여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역사 속으로 묻혔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권력은 정의왕후와 한명회라는 강력한 신하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한명회는 세조 때부터 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고 냉정했습니다. 왕실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죠. 정의왕후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2살짜리 아이를 왕으로 앉힐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 왕은 신하들의 꼭두각시가 되거나 반란의 빌미가 될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밤새도록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누가 다음 왕이 되어야 하는가? 제한대군은 너무 어렸습니다. 너무 약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후견인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안순왕후 한씨는 권력이 없었고 외가도 힘이 약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를 지지할 세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신하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예종의 조카인 잘산군을 택했고 그는 성종이 되었습니다. 잘산군은 세조의 둘째 아들 의경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의경세자는 일찍 죽었지만 그의 아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손자가 왕이 된 것입니다. 13살의 소년 왕이었지만 제한대군보다는 나았습니다. 최소한 말을 할 수 있고 의식을 치를 수 있는 나이였으니까요.
하룻밤 사이에 왕이 될 수 있었던 소녀는 무릎 꿇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한대군은 이제 그저 수많은 왕족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특별한 지위도, 권력도, 미래에 대한 보장도 없었습니다. 단지 왕족이라는 위험한 신분만 남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제한대군이 배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권력은 자격 있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권력은 편리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혈통보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었고, 정당성보다 중요한 것은 실용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린 제한대군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2살짜리 아이가 권력의 냉혹함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눈에 띄지 말아야 한다고, 야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요. 궁궐의 복도는 길고 추웠습니다. 겨울바람이 처마 사이로 불어왔고 눈은 조용히 뜰에 쌓였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했고 너무 똑똑해 보여서도 안 됐습니다. 조선의 궁궐에서 왕족으로 산다는 것은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발짝 잘못 디디면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왕위와 가까운 혈통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역사가 증명하듯이 왕족이라는 신분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제한대군은 자랐습니다.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게요. 그는 다른 왕자들처럼 화려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고의 스승들이 붙지 않았고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왕족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와 교육만 받았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뛰어나면 위험했으니까요. 성종의 치세가 시작되었습니다. 1468년부터 1502년까지 그는 25년간 비조선을 다스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웠습니다. 유교 국가로서의 기틀을 다졌고 문화가 번성했습니다. 경국대전이 완성되었고 많은 학자들이 등용되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황금기라고 불릴 만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왕족이라는 신분은 특권이자 저주였습니다. 특히 왕위와 가까운 혈통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성종에게는 많은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종의 아들인 제한대군도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혈통으로만 따지면 제한대군이 더 적통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전 왕의 직계 아들이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은 위험했습니다. 신하들 중 누군가 제한대군을 내세워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제한대군 자신이 왕위를 노릴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어렸고 권력도 없었지만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이런 가능성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불렀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구성군 이주가 첫 번째 희생자였습니다. 그는 성종의 이복 형제였습니다. 총명하고 학문에 뛰어났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너무 뛰어났고 신하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1479년 그는 역모를 꾀했다는 혐의로 사사되었습니다. 증거는 불확실했지만 의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영성군 이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재능 있는 왕자였습니다. 무예에 뛰어났고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482년 그도 역모 혐의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반란을 계획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정말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의심받는 것 자체가 죄였습니다. 한 명씩 왕자들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유배를 갔고 어떤 이는 사형당했으며 어떤 이는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반역을 꾀했다는 의심으로, 왕을 모욕했다는 고발로, 신하들과 결탁했다는 소문으로요. 실제로 야망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저 왕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심받았습니다. 조선에서는 똑똑한 것도 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재능을 보이는 것도, 인기가 있는 것도, 심지어 잘생긴 것조차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한대군은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형제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궁궐의 소문을 들었고 신하들의 속삭임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의 전략을 택했습니다. 생존의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바보인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문 공부를 거부했습니다. 유교 경전을 읽지 않았고 사서삼경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양반 사회에서 이것은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학문은 신분의 상징이었고 교양의 증거였습니다. 특히 왕족에게는 필수적인 덕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제한대군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한글만 사용했습니다. 한글은 당시 언문이라고 불렸습니다. 백성들의 글자였고 양반들은 천하게 여겼습니다. 학자들은 한글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한대군은 고집스럽게 한글만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학문에 무능하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는 정치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정의 일에 대해 묻지 않았고 신하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지냈습니다. 파벌 싸움에 끼어들지 않았고 어떤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투명인간처럼 살았습니다. 대신 그는 음악과 시를 사랑했습니다. 검은고를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꽃을 감상하고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술가처럼 혹은 속세를 벗어난 은자처럼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제한대군은 무능하다고, 어리석다고, 왕의 자질이 없다고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그의 천재성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가장 조용한 체스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위협이 되지 않으면 공격받지 않습니다. 야망이 없어 보이면 견제받지 않습니다. 무능해 보이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왕자들이 재능을 과시할 때 제한대군은 침묵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권력의 중심으로 다가가려 할 때 그는 물러났습니다. 다른 이들이 왕의 총애를 구할 때 그는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신하들과 교류할 때 그는 홀로 검은고를 탔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혹은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아니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제한대군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 궁궐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칼은 부러지지만 무딘 돌은 오래 남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전체 궁정을 이기지만 자신에게는 집니다. 권력을 얻었지만 영혼을 잃습니다. 명예를 얻었지만 평화를 잃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온 세상에 지지만 자신은 지키지 않습니다. 제한대군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게임에서 졌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이겼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났습니다. 한 명 한 명 그의 형제들이 사라졌습니다. 반역죄로, 의심으로, 정치적 음모로요. 어떤 이는 억울하게, 어떤 이는 실제로 잘못을 저질러서요.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한대군은 살아남았습니다. 위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능해 보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는 궁궐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정원에 홀로 앉아 검은고를 연주했습니다. 촛불이 깜빡이고 눈이 궁궐 담장 너머로 조용히 내렸습니다. 그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달빛 아래서 악기를 타는 그의 모습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속세를 떠난 선비 같았고 깨달음을 얻은 수도자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깊은 고독의 대가였습니다. 생존자의 외로움은 독특합니다. 제한대군은 살아있었지만 진정으로 살고 있었을까요? 그는 안전했지만 자유로웠을까요? 그는 목숨을 지켰지만 삶을 즐기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한대군 자신도 몰랐을지 모릅니다. 바람 소리와 풍경 소리만이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그것들은 순수함을 상징했고 동시에 고독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지만 홀로였습니다.
궁궐에 살았지만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왕족이었지만 아무런 권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승리였습니다. 조선의 잔인한 궁궐에서 살아남았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었으니까요. 인간의 삶에서 사랑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왕족이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시왕족에게 결혼은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정치적 동맹이었고 후계자를 만드는 의무였습니다. 제한대군에게도 결혼이 정해졌습니다. 1474년 그가 8살 때였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청주 한씨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안순왕후라 불리게 될 여인이었죠. 한효공 한명회의 가문은 당시 조선에서 가장 권력 있는 집안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은 불행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병약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고 늘 아팠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당시 여성에게 이것은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특히 왕족의 부인에게는요, 후계자를 낳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였으니까요. 제한대군은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부부로서의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마치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왜 아내에게 관심이 없는가? 왜 후계자를 만들지 않는가? 젊은 남자가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제한대군은 두려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칠까봐 두려웠습니다. 결혼을 통해 정치적 문제에 연루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이미 배웠습니다. 궁궐에서는 모든 관계가 정치적이라는 것을요. 사랑조차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만약 그가 김씨와 아이를 낳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예종의 손자가 됩니다. 왕위 계승 서열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신하들의 음모에 휘말릴 수 있고 권력 다툼의 희생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한대군은 이런 위험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멀리했습니다. 얼마 후 제한대군은 김씨와 이혼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역사 기록은 간단합니다. 그저 출궁시켰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왕족의 이혼은 쉽지 않았고 특히 여성에게는 큰 수치였습니다. 1492년 제한대군은 재혼했습니다. 이번에는 박씨였습니다. 그녀는 권력 있는 신하의 딸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한대군에게 영향력 있는 후원자를 만들어주려는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결혼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스캔들이 일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터무니없는 비난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박씨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제한대군은 압력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박씨와도 이혼했습니다. 2번의 실패한 결혼, 2번의 이혼. 제한대군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이라고, 문제가 있다고, 정상적이지 않다고요. 하지만 제한대군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의심 속에 살 때 사랑조차 죄가 됩니다. 제한대군은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외로웠습니다. 진정으로 외로웠습니다. 2번이나 아내를 맞았지만 진정한 동반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정치적 계산과 사회적 압력 속에서 개인의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한대군은 첫 번째 아내 김씨에게 돌아가고 싶다고 청했습니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출궁시킨 부인을 다시 맞아들인다는 것은요. 그는 성종에게 간청했습니다. 평생 그녀와 함께 살겠다고, 후계자가 필요 없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다른 여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단지 김씨와 함께 조용히 살고 싶을 뿐입니다. 성종은 감동했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왕족이 권력이나 후계자 대신 진심을 택하는 것은요. 보통 왕족들은 후계자를 낳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자신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의무였고 명예였으니까요.
하지만 제한대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후계자를 포기하면서까지 김씨에게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왕은 허락했고 1493년 제한대군은 안순왕후 김씨와 재결합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차가운 궁궐에서 그는 가장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사람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병약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에게로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무가치한 선택이었지만 제한대군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성의 순간이었습니다. 진정성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제한대군은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김씨를 버렸던 것을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녀만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한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의 선택은 용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았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게요. 아이는 없었지만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궁궐의 한 구석에서 두 사람은 세상과 동떨어진 채 지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고독한 영혼들의 동맹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1503년 제한대군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아들이 무능한 척하며 사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지켰습니다. 조용히 뒤에서요. 어머니의 죽음 후 제한대군은 또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다시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불교의 계율처럼 엄격한 서약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욕망이 나를 평화에서 끌어내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이것은 단순한 금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학적 선택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욕의 길이었습니다. 욕망은 고통의 근원입니다. 집착은 번뇌를 낳습니다. 제한대군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묶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순왕후와 함께 살았지만 부부로서의 관계는 끊었습니다. 그들은 동반자였지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대군에게는 완벽한 균형이었습니다. 외로움도 피하고 욕망의 속박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은둔자처럼 되어갔습니다. 궁궐에 살았지만 세상 밖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행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검은 고를 타고 시를 쓰며 지냈습니다. 달을 보고 꽃을 감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더욱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왕족이 이렇게 산다는 것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한대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었습니다. 이 시기 제한대군은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외부 세계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지만 자기 자신과는 가까워졌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사랑도 포기했지만 무언가 다른 것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였습니다. 내면의 자유였습니다. 1502년 조선의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연산군이었습니다. 성종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폭군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의 치세는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났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젊고 총명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신하들이 죽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윤씨의 폐위와 죽음에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506년 무오사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연산군은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신하들을 고문했고 왕족들을 의심했습니다. 궁궐은 공포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백성들의 집을 헐어 사냥터를 만들었습니다. 수천 명의 여자들을 궁궐로 끌어들였습니다. 간언하는 신하들을 죽였습니다. 조선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족들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형제들조차 의심했습니다. 일부는 죽임을 당했고 일부는 유배를 갔습니다. 피해 숙청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 성종 시대의 평화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제한대군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싸우지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폭풍이 그의 주위를 지나갔지만 그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연산군도 제한대군만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제한대군이 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에 관심이 없었고 당파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해치지 않았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보처럼 보였고 정치적으로 무능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조차 그를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무위의 기술입니다. 노자가 말한 무위자연의 지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룬다는 역설입니다. 제한대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권력을 쟁취하려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제한대군은 권력을 포기함으로써 생명을 지켰습니다. 1506년 드디어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중종반정이었습니다. 연산군은 폐위되었고 그의 이복 동생이 왕이 되었습니다. 중종이었습니다. 조선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 격변의 시기에도 제한대군은 조용했습니다. 그는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왕을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자리에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중종은 제한대군을 존중했습니다. 그는 위험하지 않았고 충성스러웠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도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가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야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한대군은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40대, 50대를 지나 60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안순왕후와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검은 고를 타고 시를 쓰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후회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만족했을까요? 그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택했습니다.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고요. 제한대군은 알았습니다. 권력의 본질을, 명예의 허무함을, 욕망의 위험을요. 그래서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진정한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고요. 제한대군은 권력을 이해했습니다. 한때는 그것을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속박 없는 자유를 즐겼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집착을 가르칩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요. 제한대군은 왕좌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생명에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오래 살았습니다. 1525년 10월 제한대군은 6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로서는 놀라운 장수였습니다. 그의 형제들 대부분이 젊어서 죽었습니다. 정치적 음모로, 병으로, 혹은 절망으로요. 하지만 제한대군은 6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런 고통도 없이 평화롭게요. 안순왕후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촛불이 깜빡이고 향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궁궐 밖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마치 그가 태어났을 때처럼요. 그는 울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 떠났습니다. 그의 삶은 조용한 시작과 조용한 끝 사이의 긴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평화로 가득 찬 침묵이었습니다. 중종은 그를 애도했습니다. 신하들도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제한대군을 존경했습니다. 그가 순수했기 때문에,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인은 아니었지만 현자였습니다.
후대의 왕들은 그에게 존호를 추중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를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선의 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왕좌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승리였습니다. 그의 무덤은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검소합니다. 그의 삶처럼요. 비석에는 간단한 글자만 새겨져 있습니다. 제한대군지묘. 그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조선 왕조는 멸망했고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제한대군의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기억합니다. 왕자를 버린 왕자로, 평화를 선택한 현자로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비웃었습니다. 바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무능하다고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이 지난 후 우리는 압니다. 그가 어리석지 않았다는 것을요. 오히려 그는 가장 지혜로웠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똑똑했습니다. 재능이 있었고 야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일찍 죽었습니다. 권력을 쟁취하려다, 의심받아서, 혹은 잘못된 편에 서서요. 그들의 재능은 그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파멸시켰습니다. 하지만 제한대군은 살아남았습니다. 바보인 척함으로써, 무능해 보임으로써, 아무것도 원하지 않음으로써요. 그는 게임에서 이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게임에서 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게임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오늘날 세상에서 모두가 남보다 앞서려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합니다. 성공을 추구하고 인정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고 있을까요? 평화를, 건강을, 관계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한대군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포기의 길을요. 하지만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승리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가지는 것에 있지 않고 놓아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전투에서는 유일한 승리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권력은 강한 자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 없는 자에게 갑니다. 명예는 큰 업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는 것에서 옵니다. 제한대군의 삶은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칼도 없고 군대도 없는 혁명이었습니다. 단지 평온한 마음 하나로 이룬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역사상 어떤 왕보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의 평화는 어떤 제국보다 강했고 그의 침묵은 어떤 연설보다 웅변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왕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위일 수도, 돈일 수도,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싸웁니다. 하지만 때로는 놓아버리는 것이 더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제한대군처럼요. 당신이 명예보다 평화가 더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성공보다 평온함을 소중히 여긴다면 제한대군을 떠올리십시오. 당신이 세상의 인정보다 자신과의 화해를 원한다면 그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놓아버리는 것이야말로 깨어난 자의 길입니다. 세상이 미쳤다고 해도, 사람들이 비웃어도, 이해받지 못해도요. 진정한 지혜는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옵니다. 제한대군은 왕좌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지켰습니다. 그는 권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위대한 정복자들은 잊혀졌지만 조용한 왕자는 기억됩니다. 강력한 왕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평화를 선택한 자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것이 제한대군의 유산입니다. 왕좌가 아니라 평화, 권력이 아니라 자유, 승리가 아니라 평온함. 그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남겼습니다.
그의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크고 그의 평화는 모든 왕국보다 넓습니다. 당신이 오늘 무엇인가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면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정말 그것이 필요한가요? 정말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할까요? 아니면 제한대군처럼 놓아버리는 것이 더 현명할까요? 세상은 당신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한대군은 더 적게 가지라고 속삭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올라가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제한대군은 내려오라고 조언합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제한대군은 평화를 품으라고 가르칩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600년 전 한 왕자는 왕좌를 버리고 평화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불멸로 만들었습니다.